분노를 통한 나의 여정, 개인적인 이야기, 모든 것이 바뀐 날. 저는 제게 분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이성을 잃을 때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그렇잖아요. 운명적인 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저는 제 분노가 제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커피 메이커는 갑자기 멈췄으며 교통체증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출근할 때쯤이면 저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동료인 짐이 제가 깜빡하고 끝내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저는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심지어 스테이플러를 방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짐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과 공포의 표정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흩어진 서류와 기절해 있는 동료들에 둘러싸여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 있는 동안 현실이 벽돌 한 덩어리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단순히 나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였습니다. 사무실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했고 제 귀 속에서 뛰는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료들의 얼굴에 두려움, 걱정, 실망이 섞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과를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물러나 찬물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를 돌아보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걸까? 언제부터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순간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그날의 사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불을 지르고 직장에서의 기회를 방해한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 분노는 항상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며 사소한 도발에도 끓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빈 아파트였습니다. 여자친구인 사라는 저의 잦은 폭발과 감정 기복을 견디지 못해 한 달 전에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탓했었죠. 이제 반쯤 비어있는 선반과 고요한 침묵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변하겠다고요. 변해야만 했습니다. 방법은 몰랐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 자신과 내 감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자기 발견과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죠. 첫 번째 단계, 도움 구하기. 다음 날 아침, 저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 분노 관리 기법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당했습니다. 책, 기사, 지원 그룹, 치료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몇 시간의 연구와 내부 토론 끝에 저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분노 관리 전문 치료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둘째, 분노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닿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항상 치료가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의적이었거든요. 이제 자존심을 삼키며
저는 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에는 너무 나약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를 만나기까지 몇 번의 전화 통화와 몇 번의 초기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첫 상담부터 저는 앤더슨 박사가 제 적임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저를 판단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제 분노를 핵심 문제가 아닌 하나의 증상으로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분노는 자동차 대시보드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녀는 초기 세션 중 하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언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분노 이해하기. 앤더슨 박사의 안내에 따라 저는 제 분노를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분노 일기를 쓰자고 제안했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글쎄요, 너무 예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을 꼭 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슴에서 익숙한 열기가 올라오고 턱이 조이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적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자극했나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나요? 내 몸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노는 종종 무례하거나 통제불능이라는 느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 폭발한 날, 잊혀진 보고서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 업무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사라와의 싸움은요, 설거지를 싱크대에 두고 왔다거나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등 제가 비난한 것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제 마음속 깊은 두려움, 제가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제 분노가 상처, 두려움, 당혹감 등 다른 감정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억납니다.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빠가 제 최근 체중 증가에 대해 농담을 던졌어요. 저는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저만의 비수를 꽂는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 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화장실로 가서 재빨리 제 감정을 적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분노의 밑바닥에는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체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자의식이 강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오빠의 말이 신경을 건드렸고 제 본능은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대신 나중에 동생에게 차분하게 동생의 발언이 제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러내는 감정, 수년간 분노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불안의 층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쓸 때마다, 앤더슨 박사와 상담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거울 속의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멈추는 법 배우기. 치료 세션과 개인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기술이 계속 떠올랐는데 바로 멈춤의 힘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저처럼 수년간 분노가 제 행동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에게는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세션 초반에 저에게 이 개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 잠시 멈추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10까지 세세요. 이성적인 마음이 감정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충분히 쉽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몇 번 시도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직장에 있었는데 동료가 제가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익숙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칼날 같은 말로 맞받아치고 싶은 본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앤더슨 박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심장이 두근거렸다. 넷, 다섯, 여섯. 내 혀끝에 레토르트가 떠올랐다. 일곱, 여덟, 아홉. 나는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제 동료의 발언은 불필요하고 불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업무 관계를 위태롭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말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건설적인 피드백에 열려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제 동료는 다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연습하면서 저는 멈춤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필요하면 회의실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때는 마음속에 정지 신호를 시각화하여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명상 앱을 다운받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짧은 호흡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분노 관리 과정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여자친구, 아니 전 여자친구인 사라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아직 서로의 집에 있는 소지품을 교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희망, 불안,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별이 씁쓸하고 그녀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차를 몰고 가면서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10번 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저 느슨해진 관계를 매듭짓는 자리였다고요. 마침내 카페에서 사라를 만났을 때 저는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 내가 화를 폭발할 때 그녀가 느꼈을 두려움이 들렸어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제가 드린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로 사라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불에 탄 다리는 다시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저에게 멈춤의 힘, 반응하는 대신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죠. 책임감 갖기. 제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교훈은 아마도 제 감정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 것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제 분노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날 화나게 했어 라고 말하곤 했죠. 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죠.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이지 결코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상담 초기에 이러한 사고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이 이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를 도발했다면 제 분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나요? 하지만 더 생각해보니 앤더슨 박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나 진술의 개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언어의 변화였지만 갈등에 접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처음 성공적으로 사용한 때가 기억납니다.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가 제 주문을 두 번째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를 꾸짖으며 좌절감을 분노로 표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주문이 잘못되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웨이터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방어적이거나 무시하는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감정에 책임을 지면서 잠재적인 갈등을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바꾼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제 삶의 다른 영역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때 동료를 탓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제 자신의 역할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제 행복이나 분노를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저는 제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분노를 느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앉아 가만히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 짜증은 났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를 압도하는 분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교통체증은 확실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한 제 반응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은 통제할 수 없었지만 교통체증에 대응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그 교통체증 속에서의 순간은 작은 승리였지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노력한 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드디어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관점의 전환. 제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관점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도전을 장애물로, 모든 비판을 공격으로 보곤 했어요. 제 세상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분노는 그 위협에 대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박사와 함께 일하고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저에게 리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리프레이밍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는 대신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낙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의 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이 접근법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힘들었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승진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와 원망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분노에 휩싸여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보는 대신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사와 미팅을 예약하고 제가 왜 발탁되지 않았는지, 향후 승진에 고려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화는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상사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물론 듣기에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스스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제 삶의 여러 측면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불편함에 분노하는 대신 기본적인 자동차 정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했을 때 화를 내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대신 예상치 못한 여유, 시간을 활용해 소홀히 하고 있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관점의 변화 중 하나는 제 분노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힘이나 성격의 결함으로 보는 대신 정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노는 제 욕구, 경계, 가치관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죠. 문제는 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그 정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가? 이 분노는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노에 보다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 계속 늦게 나타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분노는 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제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죠. 화를 내는 대신 친구와 지각이 제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는 제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깨닫지 못했고, 앞으로는 시간을 더 잘 지키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깊이 감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간을 내어 제 삶에서 좋은 일들을 인정하는 감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전반적인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고, 화를 내는 경향이 줄어들고 일상의 순간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